누군가 그러더군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몸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 그러려니. 그러다 뒤늦게 병명을 듣고 나서야 몸이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검진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그러나 몸이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10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냄새, 손저림, 이유 없는 피로감, 머리카락 빠짐, 배변 습관 변화, 체중 변화, 어깨 통증, 눈 떨림. 하나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 몸의 현재 상태, 그리고 숨겨진 위험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증상이 의미하는 질병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개선법과 치료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정보만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메시지,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입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 이상 신호. 입냄새가 단순히 입속의 청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내부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공복이나 기상 직후에 심한 냄새가 난다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입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특유의 신냄새가 올라올 수 있으며 식후에 증상이 심해지고 속쓰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둘째,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 균이 위 점막을 자극하며 구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입냄새가 오래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간 기능 저하.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 냄새처럼 비릿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넷째, 당뇨병.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케톤체가 축적되어 과일 썩는 냄새와 비슷한 구취가 나타납니다. 개선 방법은 이러합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야식 금지, 공복, 커피 피하기 등 기본적인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양배추즙이나 알긴산 제제 같은 위 점막 보호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2주간 항생제 복합 치료로 제거할 수 있으며 요소 호기 검사로 비교적 간단히 진단됩니다. 간 기능이 문제일 경우에는 음주 제한, 충분한 수면, 밀크시슬 섭취 등이 권장됩니다. 당뇨병이 의심될 땐 식후 혈당을 측정하고 단맛 나는 음식이나 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은 위내시경 검사와 숨 내쉬는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병원에서 제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는 혈액 검사로 진단하며 상태에 따라 간 보호제 복용이나 생활습관 교정이 병행됩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 수치를 통해 진단되며 초기에는 식사요법과 운동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중요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구취 제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냄새는 가장 빠른 건강 신호입니다. 챕터 2. 아침 손저림이 의미하는 질환. 자고 일어난 뒤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없는 경험 종종 있지만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 손저림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손가락이나 손바닥 부위가 저린다면 이는 말초신경 이상이나 척추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목 터널증 후군입니다. 손바닥 가운데,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저리며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경추 디스크입니다. 목에서 시작된 신경이 팔과 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목 통증과 함께 손저림이 나타나면 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어 저림, 감각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신경보호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손발 저림과 함께 피로감, 집중력 저하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섯째,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한쪽 손만 갑자기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질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개선 방법을 알아볼까요? 손목 터널증 후군은 손목 사용을 줄이고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키보드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추 디스크는 바른 자세 유지, 스트레칭, 경추 부담을 줄이는 베개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단백질, 특히 간, 계란, 유제품에 풍부하며 채식 위주 식단일 경우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전도 검사로 진단하며 증상이 심하면 주사 치료나 수술적 감압이 필요합니다. 경추 디스크는 MRI 촬영으로 진단되며 물리치료, 약물치료, 심할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혈당 조절이 핵심이며 통증이 심할 경우 신경진통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B12 부족은 혈액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경구 또는 주사 형태의 보충요법이 진행됩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손저림은 사소해 보여도 신경계, 혈당, 영양 상태 등 몸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스나 찜질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접근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챕터 3. 잦은 피로감, 단순한 노화일까?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일상이 늘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피로는 누구나 겪는 증상이지만 지속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은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이전보다 일의 집중도와 체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면 그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질환은 이러합니다. 첫째, 부신피로 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고갈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카페인이 없으면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민감, 우울감 등이 동반됩니다. 셋째, 빈혈입니다. 특히 철분 부족으로 인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전신 피로와 두통, 현기증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에너지 대사와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다섯째, 수면장애입니다.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실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선 방법을 알아볼까요? 부신 피로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수면과 휴식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기상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카페인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요오드와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체온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대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 붉은 살코기, 간, 시금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치료법입니다. 부신피로는 아직 공식 질병 분류는 아니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코르티솔 분비 패턴을 검사하여 접근합니다. 갑상선 저하는 혈액 검사로 진단되며 필요시 호르몬 대체요법이 시행됩니다. 빈혈은 철분 수치, 혈색소 수치 등을 확인해 보충제를 처방받거나 음식으로 조절합니다. 간 기능은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하며 간 보호제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병행됩니다. 수면장애는 수면다원 검사나 스마트워치 기반 수면 측정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나 기구 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로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 알림장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보다 그 피로의 출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피로했다면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챕터 4. 손톱 모양 변화로 보는 건강 상태. 손톱은 단순한 외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영양 상태,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까지 반영하는 작은 거울이죠. 특히 손톱의 색, 모양, 강도, 줄무늬 같은 변화는 몸속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의심되는 질환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톱이 하얗고 창백해졌다면 빈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혈구나 철분 부족으로 혈류량이 줄어들면 손톱의 색이 사라지고 얇아집니다.
둘째, 깊은 가로줄은 고열, 급성질환, 항암치료, 심한 다이어트 등 신체적 충격이 손톱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손톱이 오목하게 휘는 숟가락형 손톱은 심각한 철분 결핍이나 갑상선 저하, 심장질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손톱 밑에 생기는 검은 세로줄은 멜라닌 색소 침착일 수 있지만 만약 색이 짙고 점점 퍼지면 피부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손톱이 잘 깨지고 갈라지며 얇아질 경우 단백질 부족, 갑상선 기능 이상, 폐경기 호르몬 변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철분이 부족할 경우 육류, 간, 해조류, 녹색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이 약한 경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생선, 계란, 콩류를 꾸준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요오드,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넣고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나 갈라짐이 지속된다면 손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원인 질환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법입니다. 빈혈은 혈액 검사로 진단되며 철분제 복용과 함께 식사 조절을 병행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TSH, FT사 수치 측정으로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호르몬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피부암 의심이 되는 손톱 및 검은 선은 피부과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톱이 자주 깨지거나 아프다면 류마티스나 자가 면역 질환 가능성도 고려해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은 단순히 꾸미는 대상이 아니라 몸속의 건강 기록지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그건 단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위험을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손끝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5. 머리카락 빠짐, 어디까지가 정상인가? 하루에도 수십 가닥씩 빠지는 머리카락, 괜찮은 걸까?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또는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는 걸 보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머리카락은 원래 하루 평균 50에서 100가닥 정도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탈모가 점점 심해지고 두피가 비쳐 보일 정도가 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갑상선 질환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모발 성장 주기를 느리게 해 머리카락이 가늘고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둘째,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모근으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게 흔한 질환으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정수리 중심 탈모가 발생합니다. 넷째, 단백질 결핍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특히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끊어지고 약해집니다. 다섯째,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과 50대 남성은 안드로겐성 탈모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이 시급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체온 유지, 충분한 수면, 요오드와 셀레늄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다면 붉은 살코기, 간, 해조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와 함께 먹어 흡수율을 높입니다. PCOS로 인한 탈모는 체중 조절과 혈당 안정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에서 1.2g 이상 섭취가 권장되며 생선, 달걀, 두부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명상, 산책, 수면 습관 개선, 휴식 루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법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혈액 검사로 진단되며 필요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빈혈은 철분제 복용과 함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생리과다나 위장 출혈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PCOS는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며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이 병행됩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이나 두피 치료는 탈모가 진행된 후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건강 불균형이 드러나는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탈모가 시작됐다면 모근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챕터 6. 수면 중 뒤척임과 하지불안증 후군. 밤에 자꾸 몸을 뒤척이거나 다리를 뻗고 접고를 반복하다 보면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다리에 간질거리거나 무언가 움직이고 싶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 하지불안증 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질환. 하지불안증 후군은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주로 저녁이나 수면 직전에 증상이 심해지며 다리를 움직여야만 불편함이 완화됩니다. 첫째, 도파민 대사 이상.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하지불안 증상이 유발됩니다. 둘째, 철분 부족. 도파민 합성에 필수적인 철분이 부족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 저하.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동반되며 대사성 노폐물 축적으로 신경계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병성 신경병증. 혈당이 높아 신경이 손상되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파민 기능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루틴과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간, 적색육, 달걀, 노른자, 시금치 등이 있으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카페인과 술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저녁 이후엔 삼가야 하고 취침 전 다리 스트레칭이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섭취 역시 신경 안정에 기여하므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입니다.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철분 수치와 도파민 관련 검사를 시행합니다. 필요시 도파민 작용제, 항경련제,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며 특히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면 조기 치료가 권장됩니다. 만성 신장질환이나 당뇨가 동반된 경우엔 원인 질환 치료가 선행되어야 증상이 개선됩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마다 몸이 뒤척이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 안의 신경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하루 컨디션을 넘어 전신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챕터 7. 어깨 통증, 단순 근육통일까?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통증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흔히 잠을 잘못 잤나, 근육이 뭉쳤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왼쪽 어깨에 이유 없이 깊은 통증이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심장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근골격계 질환. 회전근개 손상, 오십견, 근막 통증 증후군은 어깨에서 팔까지 통증을 유발하며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거나 특정 자세에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협심증.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며 왼쪽 가슴, 어깨, 턱, 팔까지 뻗치는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셋째, 심근경색.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급성 질환으로 어깨 통증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은땀, 호흡곤란, 메스꺼움이 함께 나타나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넷째, 당뇨병 환자는 신경이 무뎌져 가슴 통증 없이 어깨, 등만 아픈 비전형적 심근경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입니다. 근골격계 문제라면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스트레칭과 물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 바른 자세 유지, 어깨에 무리 주는 활동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휴식 중에도 지속되거나 운동 중 악화되는 경우는 심혈관 문제를 의심하고 즉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다면 어깨 통증이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치료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심전도, 심장효소, 흉부 X선, 심장 초음파, 심장 CT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협심증은 약물 치료로 관리 가능하며 심한 경우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 싸움입니다. 통증 발생 후 골든타임 2시간 이내. 치료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반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문제는 MRI나 초음파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히 근육통으로 넘기는 건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의 지속적인 통증은 심장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 통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챕터 8. 배변 습관 변화, 대장 건강의 신호. 배변은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변 횟수, 시간, 모양, 냄새의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닌 대장 건강의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배변 리듬이 달라졌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질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잔변감이나 복부팽만이 지속됩니다. 둘째, 대장염. 감염성 또는 염증성 장질환 등에서 배변 횟수 증가, 복통, 점액변, 혈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장암 초기. 특히 변비와 설사의 반복, 가는 편, 혈변,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장내 유익균 불균형. 항생제 복용이나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설사나 변 냄새, 색깔의 변화가 생깁니다. 개선 방법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유제품, 밀가루 등을 피하고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염의 경우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백미죽, 삶은 감자, 바나나, 미음 등 부드럽고 자극 없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배변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치료법입니다. 배변 변화가 지속되면 대장 내시경을 통한 정밀 검사가 필수입니다. 과민성 대장은 증상 조절이 핵심이며 필요시 항경련제나 장운동 조절제가 사용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면역 조절제나 생물학적 제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절제 수술로 완치율이 높습니다. 배변에 피가 묻거나 변 색깔이 검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일상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 건강, 면역력, 심지어 암의 초기 징후까지 드러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매일 보내는 이 작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자기 몸을 아끼는 가장 똑똑한 습관입니다. 챕터 9. 눈떨림, 스트레스일까? 눈 밑이 파르르 떨릴 때 보통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쪽 눈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얼굴 다른 부위까지 떨림이 퍼진다면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질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피로와 스트레스.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과로,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 등이 안면 근육의 미세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 부족. 신경 전달 안정에 필요한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눈꺼풀 떨림, 근육 경련, 심장 두근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안검 미세근 경련. 눈꺼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증상으로 심할 경우 눈을 뜨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안면 경련증. 눈 주위뿐 아니라 입 주변, 턱까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신경이 눌리거나 뇌혈관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뇌종양 등의 초기 신경 증상으로 드물게 눈떨림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눈떨림이라면 가장 먼저 충분한 수면, 화면 사용 줄이기, 카페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해조류, 다크초콜릿, 시금치 등의 풍부하니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눈 스트레칭, 온찜질, 눈꺼풀 마사지도 안구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 사용 시 20분마다 20초 눈 돌리기를 실천하세요. 치료법은 이러합니다. 눈떨림이 일주 이상 지속되거나 얼굴 전체로 퍼진다면 신경과 및 안과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2개 CT, 뇌 MRI,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안검경련은 보톡스 주사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안면경련증은 약물치료 또는 미세혈관 감압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혈액검사 후 보충제로 조절 가능합니다. 눈떨림은 작고 흔한 증상이지만 그 속에 피로, 영양 부족, 신경질환의 징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작게 흔들리는 만큼 그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챕터 10. 이유 없는 체중 변화, 갑상선부터 점검하라. 최근 식습관이나 운동량이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나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이 갑자기 빠지는데 피로가 심하고 식욕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대사 조절을 담당하는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질환입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서 체중이 줄고 심장이 빨리 뛰며 손떨림, 불안, 불면, 과민 증상이 동반됩니다. 식욕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체중은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면 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쉽게 찌고 추위를 많이 타며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 또는 인슐린 저항성. 공복감이 심하고 자주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식사 후 졸림이 심하고 복부 비만이 나타난다면 혈당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근육량 감소. 운동량이 줄면서 체중은 유지되거나 늘지만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숨은 비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을 알아봅시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의심된다면 우선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TSH, FT4, T3 수치를 체크하면 대부분의 기능 이상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저하일 경우 체온 유지, 규칙적인 수면, 요오드, 셀레늄 섭취가 도움됩니다. 기능 항진일 경우 카페인 줄이고 체중 감량을 위한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의 식사와 식후 1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 병행이 핵심입니다. 치료법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혈액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로 조절되고 기능 항진증은 항갑상선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 드물게 수술로 치료합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초기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 측정 후 고단백 식사와 저강도 저반복 근력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숫자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몸속 시스템이 불균형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죠. 단순히 요즘 살이 쪘네 혹은 빠지니까 좋다 하고 넘기지 말고 그 변화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건강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건강의 힌트가 숨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입냄새, 손저림, 잦은 피로, 머리카락 빠짐, 눈떨림이나 어깨 통증처럼 당장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 증상들, 사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당신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가볍게라도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병을 막고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정작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히면 안 되는 음식, 삶는 시간만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식재료, 기름과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되는 영양소까지. 저 역시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뭘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와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식재료별 건강 활용법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브로콜리. 브로콜리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삶는 시간 단 1분 차이로 항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브로콜리를 진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 억제, 간 해독, 염증 억제에 관여합니다. 또한 비타민C, 엽산,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이 영양소들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끓는 물에 2분 이상 삶거나 기름에 오래 볶는 조리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전자레인지 2분 조리 또는 끓는 물에 90초간 데친 후 찬물 헹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활용한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두부 브로콜리 무침. 데친 브로콜리 100g에 으깬 두부 반모, 참기름, 간장, 깨소금을 넣고 가볍게 무칩니다. 고단백, 저염, 포만감 높은 간 해독 식단으로 좋습니다. 마늘 오일 브로콜리 볶음.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마늘 3쪽, 올리브유 1스푼과 함께 볶아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속 지용성 항산화 성분은 오일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증가하므로 브로콜리를 마늘이나 올리브유 등과 함께 볶는 것은 흡수 최적화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 브로콜리 주스. 생 브로콜리 50g, 사과 반개, 케일 1줌, 물 200ml를 믹서에 갈아 마십니다. 설포라판은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강력하지만 위장이 예민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잘못되면 효과는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항암 성분도 불 조절과 시간 조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브로콜리 제대로 드세요. 챕터 2. 당근.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당근 그냥 생으로만 드시나요? 조리법 하나로 흡수율이 수십 배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당근의 효능부터 영양을 극대화하는 조리법, 활용도 높은 레시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당근의 효능.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 보호, 노화 예방, 피부 건강에 탁월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당근을 물에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되고 지용성 베타카로틴도 체내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조리법은 뭘까요? 기름과 함께 가볍게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2에서 3분 돌리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근 볶음밥입니다. 다진 당근, 양파, 달걀을 들기름에 볶아 밥과 함께 볶아줍니다. 아이들도 잘 먹는 영양 간식입니다. 당근 마늘 오일 절임. 얇게 썬 당근을 소금에 절인 뒤 마늘, 식초, 올리브유로 버무려 냉장 숙성합니다. 반찬으로도 샐러드 토핑으로도 좋아요. 당근 두유 스무디. 삶은 당근 50g, 두유 1컵, 꿀 1스푼을 믹서에 갈아 마십니다. 당 흡수가 빠르지 않아 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당근은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당근 제대로 드세요. 챕터 3. 시금치. 몸에 좋은 채소의 대표주자 시금치. 그냥 데쳐 먹는 게 다일까요? 철분, 엽산, 비타민 K까지 풍부한 시금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금치의 효능부터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활용도 높은 레시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시금치의 효능을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고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필수,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생으로 많이 먹으면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수산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손실이 큽니다. 시금치를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시금치 된장 무침. 데친 시금치 100g에 된장 반 스푼, 참기름, 마늘, 깨소금을 넣고 가볍게 무칩니다.
비타민 손실 없이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전통 반찬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시금치 달걀국입니다. 다진 시금치를 참기름에 살짝 볶은 뒤 물과 달걀을 풀어넣고 소금 간만 더합니다. 속이 편하고 소화 잘 되는 아침 국으로 적합합니다. 마지막은 시금치 바나나 스무디. 생 시금치 30g, 바나나 1개, 플레인 요거트 100g, 우유 또는 두유 1컵을 넣고 갈아줍니다. 시금치 특유의 맛은 사라지고 철분과 칼륨 섭취까지 가능합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보다 살짝 데쳐서 또는 스무디로 활용하면 영양 흡수는 높이고 위험 요소는 줄일 수 있습니다. 챕터 4. 마늘.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생으로 먹기엔 맵고 익히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 같고, 마늘 어떻게 먹어야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늘의 효능부터 조리법에 따른 효과 차이, 그리고 맛있게 활용하는 레시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마늘의 효능은 이렇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으로 항균, 항염, 항암 효과가 있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마늘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잘못 조리하면 이 알리신이 거의 사라집니다. 마늘을 자르자마자 바로 익히면 알리신 생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센 불에 오래 익히면 향도 날아가고 항산화 효과도 급감합니다. 다진 후 최소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익히기.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굽기 또는 생으로 섭취. 효능을 유지하면서 위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생마늘 꿀절임. 얇게 썬 생마늘을 꿀에 넣어 일주일 이상 숙성시킵니다. 항균, 장 건강에 도움되고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합니다. 공복에 한 조각씩 섭취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두 번째는 마늘 된장 구이입니다. 통마늘을 반 갈라 된장에 살짝 묻혀 에어프라이어 또는 팬에 약불로 천천히 구워줍니다. 구수한 맛과 위 자극 최소화로 노약자나 위염 환자에게도 부담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마늘 오일입니다. 다진 마늘 100g에 올리브유 300ml를 약불에 천천히 끓인 후 체에 걸러 보관합니다. 볶음, 파스타, 드레싱 어디에나 활용 가능합니다. 알리신은 줄지만 항산화 오일로 변환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100% 살기도 절반도 못 미치기도 합니다. 생으로 먹을 땐 숙성, 익힐 땐 기다림과 불 조절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는 마늘 제대로 드세요. 챕터 5. 오이. 몸이 붓고 더위에 지치고 속까지 더운 여름, 시원한 오이 한 조각이 간절한 순간이 있죠. 오이는 단순히 수분 많은 채소 그 이상입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열을 식혀주며 피부 진정까지 도와주는 여름철 해독 식재료의 대표주자입니다. 오이의 수분 함량은 무려 95% 이상. 그래서 이뇨작용이 활발하고 부종 완화에 탁월하죠. 또한 칼로리는 낮지만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잘못 잡으면 이 좋은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껍질을 다 벗겨버리거나 소금에 너무 오래 절이면 비타민과 미네랄 손실이 크게 일어나죠. 또 위가 약한 분들은 오이를 과하게 먹었을 때 속쓰림이나 위 점막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껍질째 섭취하되 세척은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거나 절여도 짧게만 절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소개할 레시피는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 1개를 어슷 썰어 소금에 5분 정도만 살짝 절인 후 고춧가루, 마늘, 식초, 참기름을 넣고 가볍게 무쳐주세요. 입맛 없을 때 뚝딱 해먹기 좋은 여름철 대표 밑반찬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 냉국. 오이채, 양파채에 식초, 소금, 설탕, 물,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섞어주면 끝. 속을 식히고 수분 보충에도 탁월한 가벼운 여름 국물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낯설지만 효과 확실한 오이 요거트 스무디. 오이 반 개에 그릭 요거트 100g, 꿀 1스푼, 레몬즙 약간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톡 쏘는 상쾌함과 함께 피부 진정, 체내 해독, 그리고 낮은 칼로리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 건강 간식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이 그냥 썰어서 먹는 것보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해독 효과도 영양 흡수도 확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오이 제대로 드세요. 챕터 6. 고구마. 달콤하고 포근한 맛, 다이어터들의 친구, 장 건강의 해결사, 고구마. 그런데 고구마 그냥 찌기만 해서 드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마의 대표 효능, 영양을 지키는 조리법, 그리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합니다. 고구마는 천연 탄수화물이자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칼륨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 탁월하고,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향상,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또한 GI 지수가 낮아 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굽거나 튀기면 혈당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면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의 많은 부분이 손실됩니다. 또한 공복에 고구마만 먹을 경우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레시피 소개할게요.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삶은 고구마 1개를 으깨고, 그릭 요거트 2스푼, 삶은 달걀, 오이 또는 사과를 넣어 버무립니다. 당 흡수는 줄이고 포만감은 높이는 저칼로리 1kg 제격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크림 스프입니다. 익힌 고구마, 양파, 두유, 소금을 넣고 갈아 냄비에 따뜻하게 데웁니다. 속 편한 아침 식사나 저녁 간식으로 좋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도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를 얇게 썰어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물기 제거 후 에어프라이어에서 100도 2시간 돌립니다. 저당 건강 간식이면서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고구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익히는 온도, 조리 방식, 곁들이는 재료만 바꿔도 그 효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죠. 오늘부터는 고구마 제대로 드세요. 챕터 7. 양파. 양파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에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양파를 자를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로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과 함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 면역 기능 향상,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양파의 유효 성분은 조리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알리신은 양파를 자른 직후 공기와 반응하면서 생성되는데, 이 반응이 완료되기 전에 바로 익히면 유효 성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자른 뒤 5분 이상 공기 중에 두는 것이 알리신 생성을 위해 권장됩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는 열에 약하므로 센 불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섭취하려면 자른 후 잠시 두었다가 약한 불에서 조리하거나 숙성 및 절임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는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익히거나 절이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양파 꿀피클이 있습니다. 얇게 썬 양파를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고 꿀을 약간 첨가한 절임액에 담가 냉장 숙성하면 자극은 줄이고 유효 성분은 유지할 수 있는 건강 반찬이 됩니다. 양파를 두껍게 썰어 올리브유에 약불로 천천히 구워낸 양파 스테이크는 플라보노이드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위 자극이 적고 고기 없이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는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파를 살짝 볶은 뒤 두유와 함께 끓여 만든 양파 두유 스프가 있습니다. 이 스프는 유당이 없어 소화에 부담이 적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저녁 식사나 간편한 한 끼로도 적합합니다. 양파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이지만 섭취 방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분이 생성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열 조절을 통해 영양 손실을 줄이는 것,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양파, 이제는 제대로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8. 토마토. 토마토는 과일처럼 먹기 쉬우면서도 기능성 채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입니다. 풍부한 라이코펜과 비타민C, 칼륨 등은 항산화 작용과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붉은 색소의 주성분인 라이코펜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함께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토마토는 중장년층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조리 방식에 따라 성분의 활성도와 흡수율이 달라지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비타민C와 수분, 식이섬유 섭취에 유리하지만 라이코펜은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익혀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열에 약한 비타민C는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목적에 따라 섭취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면역력과 피부 건강이 필요할 때는 생으로, 항산화 작용이나 심혈관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완숙 토마토를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으며
토마토 전체의 영양 밀도를 높여줍니다. 다만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껍질을 벗기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만 제거하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익혀 먹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토마토 달걀볶음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에 익힐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며 단백질이 함께 들어간 조리법은 혈당 안정과 포만감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유에 볶은 뒤 달걀을 넣고 함께 부드럽게 익히면 간단하면서도 기능적인 한 끼가 완성됩니다. 토마토를 끓인 뒤 체에 걸러 만든 토마토 수프도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저녁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이때 크림을 넣지 않고 양파나 당근과 함께 익히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지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마시고 싶을 때는 토마토 주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나트륨과 당분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생토마토를 직접 믹서에 갈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과나 샐러리와 함께 갈면 맛도 부드럽고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도 익혀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그 안에 담긴 효능은 섭취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익힐수록 항산화 작용은 강해지며 생으로 먹을수록 비타민과 수분 공급에 유리해집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는 조리 선택입니다. 토마토, 이제는 목적에 맞게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9. 버섯. 버섯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열량이 낮아 건강식으로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 다양한 종류의 버섯은 각기 다른 식감과 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면역력 강화, 항염 작용,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는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버섯은 단백질은 적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또한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어 조리 전 햇볕에 잠시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이나 칼슘 흡수 촉진 등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섯은 수분 함량이 높아 조리 시 형태가 쉽게 무르고 영양 성분도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익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익히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데치는 것보다는 볶음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활용법 중 하나는 마늘과 함께 볶은 버섯볶음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함께 작용하여 항염 작용과 면역 증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은 후 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짧게 볶아내면 식감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새송이버섯은 통째로 구워 스테이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 덕분에 고기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며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면 식물성 고기 대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간장과 발사믹을 더하면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육수 재료로 많이 쓰이지만 구운 후 간장 소스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단백질 보충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면 식감이 단단해지고 감칠맛이 강해져 조리 시 별다른 첨가물이 없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버섯은 저열량, 고영양 식재료로서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름과 함께 익히는 것, 햇볕에 노출시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것, 다른 식재료와의 시너지까지 고려한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버섯, 이제는 영양까지 생각하며 조리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10. 귀리. 귀리는 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량이 특히 높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점성을 형성해 포만감을 주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귀리는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분류되며 혈당 지수가 낮아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고루 포함되어 있고 철분과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곡물 중에서도 영양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귀리에 포함된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소화 흡수가 좋으며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리에 포함된 지방 성분 중 일부는 오메가6 지방산으로 이 성분은 필수 지방산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리를 섭취할 때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귀리죽에 아마씨, 치아씨드, 들기름 등을 곁들이면 지방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조리 방법에 따라 식감과 소화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압착 귀리의 경우 물에 불려 섭취하거나 끓여죽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며, 생귀리는 오븐에 구워 그래놀라나 쿠키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귀리와 물을 넣고 3분 정도 가열한 후 견과류나 과일을 넣는 방식도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리를 우유나 두유 대신 물로 조리하면 칼로리를 낮출 수 있고 유당이나 첨가당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더욱 유리합니다. 반대로 견과류나 오이를 함께 넣을 경우 포만감이 늘어나 장시간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식이섬유,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곡물입니다. 하지만 지방산 조합까지 고려하여 섭취해야 진정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의 비율을 낮추고 조리 방법을 조절해 소화와 흡수까지 설계한다면 귀리는 훌륭한 데일리 식품이 됩니다. 귀리, 이제는 조리와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지 건강 식재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마늘, 오이, 고구마, 양파, 토마토, 버섯, 그리고 귀리까지 모두 익숙하지만 조리법 하나로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고 자극이 되거나 손실되는 영양소도 많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조리와 균형 잡힌 섭취는 일상 속 음식이 곧 기능성 식품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재료든 목적에 맞게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오늘의 건강을 더해보세요.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익숙해서, 혹은 그게 신호인 줄도 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은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누군가의 삶을 통해 조용히 찾아오는 질병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58세 윤덕한 씨,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혼자 사는 그의 식사는 늘 대충이었습니다. 아침엔 믹스커피 2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고깃집에서 상가 이웃들과 소주 2병이 일상이었죠. 어쩌다 일찍 집에 가는 날에도 혼자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겉으론 성실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지만 그 속엔 쌓인 피로와 무관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한 씨는 젊을 때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된장찌개엔 소금을 한 숟가락 더, 김치는 짠맛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스트레스를 풀 땐 늘 술이었고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 당연한 습관들이 그의 혈관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단 걸. 지속적인 나트륨 섭취는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압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끌어올립니다. 처음엔 그냥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운동 부족이려니 하고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두근거림에 휘청이고 말았습니다. 겁이 난 그는 가까운 내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수축기 168, 이완기 104, 명백한 고혈압 2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덕한 씨는 결심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다. 그는 국물을 끊고 저염 간장을 사용하며 직접 요리하는 날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퇴근 후엔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술도 점차 줄였습니다. 주 2회로 절주에 성공한 뒤 지금은 금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었죠.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130에 84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덕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병원 안 갔으면 아직도 소금에 절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결심과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당신을 빼앗아갑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다면 한 번쯤 병원에 들러보세요. 당신의 수치는 곧 당신의 삶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질병,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4세 이기문 씨, 20년 넘게 배송 일을 해온 베테랑 택배기사입니다.
햇살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별빛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죠. 두 아이는 대학생,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일합니다.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라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점심은 차 안에서 먹는 인스턴트 도시락, 저녁은 배달치킨과 맥주 2캔이 기본이었죠. 술은 잘 안 마신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료, 운동 부족, 그게 그의 간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은씨,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ALT 수치가 148입니다. 정상은 40 이하인데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술을 거의 안 마신다고 했죠. 그런데 왜 간 수치가 높을까요? 바로 비알콜성 지방간, 말 그대로 술과는 관계없이 간에 지방이 쌓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피로감, 스트레스 때문이라 넘기기 쉽고 복부 불편감, 그날따라 그런 거라며 무시하죠.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 병 납니다. 의사의 말에 김은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죠. 밤 11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매 끼니 채소를 반 이상 채웠습니다. 달달한 커피는 블랙으로 바꾸고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4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파 짜증도 났고 몸이 무거워 운동도 힘들었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는 ALT 148, 62, 38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김은씨는 말합니다. 나는 내 간이 고장 날 줄 몰랐어요. 술도 안 마시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는 고개를 숙이다 이내 조용히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간은 아프다는 말도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비알콜성 지방간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운동을 하지 않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즐기며 밤마다 야식을 먹는다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지금 당장 식탁 위 한 숟갈을 줄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세요. 간이 말을 걸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번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62세 이정자 씨.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하고 지금은 첫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엔 시장 봐서 반찬을 만들고 점심엔 손주의 식사를 챙기고 오후엔 공원에 데려가 놀아주죠. 그녀에겐 매일이 바쁘고 치열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정자 씨는 늘 교단에서 하루 종일 서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앉을 시간도 없었고 쉬는 시간엔 복도 순찰까지 했었죠. 퇴직 후에도 무릎을 쉬게 할 틈이 없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손주를 씻기고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고 주방에선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요.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은 정자 씨. 의사는 무릎 MRI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쌓여 만든 병입니다. 특별히 큰 사고가 없었더라도 오랜 시간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체중 부담이 크면 연골이 닳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무릎 시큰함, 뻣뻣함, 계단 통증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면 관절 사이가 좁아지며 연골이 완전히 마모될 수도 있습니다. 정자 씨는 치료를 결심합니다. 체중을 5kg 줄였고 정형외과에서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에게 배운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을 하루 2번씩 했습니다.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해 일주일에 3번은 물속 걷기로 체중 부담을 줄였죠. 3개월 후 그녀는 계단을 오를 때 이젠 잡고가 아니라 딛고 올라가요라고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무릎의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정자 씨는 손주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함께 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엔 다시 활력이 돌고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시간의 결과입니다. 지금 무릎이 뻐근하다면 잠깐 멈춰서서 내 관절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널 혹사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엔 한 남자의 가슴속 이야기로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올해 56세 박진수 씨, 20년 넘게 서울 시내를 누비는 택시 기사입니다. 하루 12시간 가까이 운전대에 앉아있는 게 일상이죠.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고 두 딸은 막 사회에 나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수 씨는 말합니다. 내가 벌어야 우리 가족이 돌아가죠. 그는 하루에 커피를 5잔 마셨습니다. 한 잔으로는 정신이 안 들었고 식사는 대개 김밥 한 줄 혹은 컵라면. 잠은 늘 부족했고 담배는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호 대기 중이던 진수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뛰다 말다 다시 두근, 그리고 숨이 찼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갔죠. 운전석에 앉아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차를 갓길에 대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도움을 청해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방세동이네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진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 대신 마치 가슴 안에서 물고기가 퍼덕이는 듯 빠르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죠.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수 씨는 그날 이후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였고 담배를 끊기 위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먹었고 심박수를 체크하는 앱을 깔아 매일 아침과 저녁 맥박을 측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전 예방 약과 심박 조절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약을 먹는다는 게 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심장을 설득하는 일 같아요. 3개월 후 그의 심장은 훨씬 안정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심장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방세동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규칙한 두근거림은 우리 몸이 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가슴이 자주 쿵 하고 내려앉는다면 그건 당신의 심장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상지질 혈증,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3세 김선영 씨, 보험 설계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촘촘했죠. 점심은 늘 외부 미팅으로 해결했고 밤엔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이 잦았습니다. 떡볶이, 치킨, 삼겹살, 맥주, 소주. 그녀는 말합니다. 먹는 게 일의 일부니까요. 선영 씨는 몸무게도 보통이고 겉보기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피곤하긴 했지만 그건 다 나이 탓이지 하고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68, LDL 수치 171, 중성지방 215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고지혈증입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살도 안 찐 내가 왜 고지혈증이죠? 그건 바로 피 속에 쌓인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초기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게 쌓이다 보면 혈관이 좁아지고 터지기도 합니다.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떼 대신 블랙커피, 치킨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 간식은 견과류와 삶은 달걀로 바꿨습니다. 또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198, LDL 120으로 수치가 안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선영 씨는 말합니다. 나도 몰랐어요. 내 피 속에 기름이 그렇게 많을 줄은.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약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루틴이 되었다고 말이죠. 고지혈증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른 체형이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그렇다면 이미 당신 피 속엔 기름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한 여성의 조용한 일상을 통해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9세 이경숙 씨. 서울 시내 구립도서관에서 20년 넘게 사서로 일해왔습니다. 조용한 공간, 정돈된 책장, 익숙한 활자들. 그녀는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익숙하던 책 속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누구나 단어가 막힐 때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도서관 카운터 비밀번호가 손끝에서 멈췄고 며칠 후엔 매일 걷던 골목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결국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년 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동년배 평균보다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경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뇌를 다시 훈련시키기로. 그녀는 매일 아침 도서관 문을 열기 전 2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3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며 손글씨로 써내려갔습니다. 정제된 식단도 실천했습니다. 당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7시간의 수면을 지키기 위해 밤 10시 이후엔 휴대폰을 멀리했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그녀의 인지기능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휘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수첩을 꺼내 웃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단어가 막히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잊기 시작한다면 그건 뇌가 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잊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이번엔 한 여인의 걸음을 통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올해 62세 정정혜 씨.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온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서 장사를 했죠. 무거운 나물 박스를 나르고 손님들과 웃으며 흥정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허리를 쭉 펴보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허리는 원래 아픈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1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주저앉는 일이 점점 많아졌죠. 결국 병원에 간 그녀는 MRI 촬영 결과를 들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신경이 눌려 다리까지 문제가 간 상태예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나이 들며 디스크 퇴행, 인대 두꺼워짐, 관절 비대 등이 원인입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 엉치, 다리, 종아리로 이어지는 통증과 저림, 그리고 보행장애로 발전합니다. 중요한 건 허리 아픈 건 참으면 되지라는 습관적 무시가 이 병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변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날도 무게를 줄여 2번 나눠 나르기 시작했고 틈날 때마다 벽에 기대 허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신경차단 주사치료,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른 허리, 엉덩이 근력 운동도 꾸준히 실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걸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시장까지 쉬지 않고 20분 연속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앉는 게 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걷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당신의 걸음을 앗아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허리 통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가 자꾸 무겁고 다리가 저리다면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시선을 따라 녹내장이라는 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8세 최용석 씨. 30년 넘게 사진작가로 활동했고 퇴직 후엔 소형 필름 카메라를 들고 동네 풍경을 찍으며 지냈습니다. 빛을 읽고 구도를 보고 찰나를 기록하는 게 그의 일이자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다 자신의 작품에 이상한 어둠이 번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배경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고 피사체 주변이 뿌옇게 번졌죠. 내가 초점을 잘못 맞췄나? 하지만 카메라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 계단을 내려오던 그는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계단 아래가 잘 안 보였던 겁니다. 그날 그는 안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개방각 녹내장.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신경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며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시야의 바깥쪽부터 천천히 사라지며 어느 날 계단이 안 보인다든가 사람 얼굴 일부가 잘리게 보이면서 인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 불립니다. 용석 씨는 그날 이후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안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세수처럼 당연한 루틴이 됐습니다. 또한 카페인 줄이고 수분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시신경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햇살 좋은 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시야를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웃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녹내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세계를 조용히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야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빛을 잃기 전에 당신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피로를 따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5세 윤미경 씨.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한 지 18년째. 규칙적인 출퇴근, 안정적인 일, 크게 스트레스도 없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는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근길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고 사무실에 앉아도 멍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죠. 예전엔 1시간 걸리던 업무도 이젠 2번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얼굴이 붓고 체중도 갑자기 늘었습니다. 내가 게을러진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거울 앞에서 눈썹 바깥쪽이 듬성듬성 빠진 걸 보고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온몸의 대사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몸의 에너지 사용, 체온 조절, 감정, 소화, 전신이 느려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미경 씨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자신을 더 이상 못 믿겠는 느낌이었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처방받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매일 아침 알람에 맞춰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요오드 과잉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으로 교체했죠. 매일 20분 산책,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 마음 훈련. 3개월 후 그녀는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고 체중은 서서히 줄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습니다. 게을러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몸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무기력, 피로, 체중 증가, 우울감 등 수많은 신호로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혹시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나같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쯤 피 속의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7세 김말순 씨.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12년째입니다. 새벽엔 장을 보고 오전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엔 포장과 배달까지 하루 종일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말합니다. 제 손은 쉴 새가 없어요. 쉬면 그게 더 불안하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깼고 아침엔 젓가락질이 힘들 만큼 감각이 둔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뜨거운 국을 들다가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려 감각 이상, 저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하루 종일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히 잘생기며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쉬워 수면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순 씨는 그날 이후 주방 한켠에 손목 보호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나면 찬물 대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과 손목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하고 귀찮았지만 손에 다시 감각이 돌아오면서 이 루틴은 그녀의 회복법이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주 1회 소염 주사 치료를 병행했고 증상이 심한 날은 잠시 손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내가 잠시 쉰다고 세상이 멈추진 않더라고요. 3개월 후 그녀는 더 이상 손이 저려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젓가락질도 다시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손목도 나처럼 쉼이 필요했나봐요. 말순 씨는 조용히 웃으며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일상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밤에 손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에게도 쉴 권리를 주세요. 이번엔 한 남자의 가슴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로 공황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4세 박상필 씨. 자동차 정비업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아침 7시 반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손에 기름이 묻어있는 삶. 일을 쉰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보다 한숨이 더 많아졌고 아들은 집에 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냥 견디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그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어떻게 쉬는지도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PET-CT까지 받았지만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황장애는 뚜렷한 외부 자극 없이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신체 증상이 몰려오는 정신질환입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두근거림, 식은땀, 현기증,
그리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까지.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오해해 응급실부터 찾는 병입니다. 그날 이후 상필 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겁났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몸이 그동안 축적된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숨쉬기 훈련과 명상을 일상 루틴에 포함시켰습니다.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하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며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회복해 갔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운전할 때도 사람 많은 곳에서도 이젠 숨을 참지 않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느낌이 오지만 그게 날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는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황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숨이 막히고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보낸 경고, 그 신호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조용한 불편함을 따라 요실금이라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60세 오미자 씨, 3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지금 오랜만에 나를 위해 살아보자 다짐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오랜만에 크게 웃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젖은 걸 느꼈습니다. 놀람, 당황, 수치심,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기침할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작은 압력에도 소변이 새어나오는 걸 몇 번 경험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출도 꺼려지고 밤에도 화장실 생각에 깊이 잠들지 못했죠. 그녀는 결국 조용히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복압성 요실금, 출산, 폐경, 골반 근육 약화 등으로 방광을 지지해주는 힘이 줄어든 겁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병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료해야 할 질환입니다. 요실금은 실수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분명한 질환입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거나 폐경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진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죠.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매일 아침 케겔 운동 3세트를 시작했고 카페인 섭취 줄이기, 하체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밤에 깨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외출할 때도 불안보다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는 확답도 들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댄스 동아리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게 됐어요. 이젠 참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실금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상을, 자신감을, 웃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병입니다. 혹시 지금 자꾸 화장실이 가까워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불안하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당히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 남자의 밤을 따라 전립선비대증이라는 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63세 조영만 씨,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고 조용히 손님을 맞으며 하루를 보내는 게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엔 밤마다 3번씩 깨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싶었죠. 하지만 소변 줄기는 약해졌고 볼일을 보고도 개운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뛰어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무력한 일이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3시 또다시 화장실을 가다 문지방에 발을 부딪혔고 그는 넘어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다음 날 그는 조용히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자주 소변이 마렵고 잔뇨감이 생깁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 아래에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나이가 들며 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커진 전립선이 소변 길목인 요도를 눌러 배뇨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죠. 영만 씨는 민망해서 병원 못 간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날 이후 절감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전립선 약을 복용했고 카페인과 맥주를 줄이며 저녁 7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남자답지 못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라 방광이었더라고요. 3개월 후 그는 밤에 단 한 번만 깼고 소변 후에도 답답함 없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과도 다시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쉬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당신, 혹시 지금도 참는 게 익숙해졌다면 이젠 참지 말고 지켜야 할 당신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여성의 피부를 통해 건선이라는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52세 최수진 씨.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20년째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칠판 앞에 서는 게 익숙하고 목소리는 또렷했으며 늘 단정한 복장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녀는 긴 소매만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꿈치 주변이 조금씩 붉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피부가 하얗게 벗겨지며 거칠어졌습니다.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습제를 바르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넓어졌고 무릎과 두피, 뒷목까지 번졌습니다. 수업 중 학생의 눈길이 자꾸 팔로 향하는 걸 느끼며 그녀는 말하는 것보다 감추는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만성건선, 단순한 피부염이 아닙니다. 면역계가 피부세포를 잘못 공격해 정상보다 7배 빠르게 각질이 쌓이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건선은 감염되는 병도 아니고 위생과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외관상 붉고 거친 병변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시선과 편견에 노출됩니다. 가려움, 통증뿐 아니라 자존감, 사회적 거리, 심리적 위축까지 함께 찾아오죠. 그날 이후 수진 씨는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으로 면역 조절제와 연고 치료, 광선 치료를 주 2회 병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리듬과 스트레스 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쓰고 자극적인 음식과 음주를 줄였으며 매주 한 번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피부는 눈에 띄게 호전됐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사람을 향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냥 가리기만 했어요. 지금은 관리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게 달라요. 건선은 그저 피부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몸속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전신질환입니다. 혹시 지금 자꾸 벗겨지고 붉고 가렵고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졌다면 혼자 감추지 마세요. 피부는 당신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성의 식탁 위에 숨겨진 병, 만성 위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56세 유상구 씨. 퇴직 후 작은 분식집을 시작하며 이젠 좀 편하게 살자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늘 공복에 커피로 시작됐고 하루 종일 짜고 맵고 기름진 냄비 앞에 서 있어야 했죠. 그는 말합니다. 속이 쓰린 건 늘 있었어요. 그냥 내가 위가 좀 예민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더부룩함이 식사 후에도 가시질 않았고 밤에 누우면 명치가 뜨겁고 쓰라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체중이 4kg 이상 빠졌고 그는 뒤늦게 내과를 찾았습니다. 위내시경 결과는 만성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균 양성 반응,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에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염은 단순한 속쓰림이 아니라 위 점막에 생긴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을 경우
장기간 방치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상구 씨는 3주간의 재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항생제와 위 보호제를 복용하며 무조건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겼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자극적인 반찬 대신 미음과 삶은 채소로 시작했고 공복 커피는 끊었으며 늦은 밤 야식도 이젠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 결과 헬리코박터균은 음성으로 나왔고 지속적인 보호약 복용으로 위 점막은 안정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속이 아니라 내가 편해졌어요. 만성 위염은 그냥 위가 좀 안 좋은 거겠지라는 말 속에 숨은 병입니다. 혹시 지금 속쓰림이 반복되고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식사 후 더부룩함이 계속된다면 그건 당신 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당신의 위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 곁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조용히 다가오는 병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야기 속 그들은 처음엔 무심했고 어쩌면 당신처럼 괜찮겠지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결국 어느 날 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느끼고 있나요? 숨이 차고 잠이 오지 않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괜히 무기력하고 그냥 나답지 않은 느낌. 그 모든 건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경고를 드렸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병원일 수도 산책일 수도 식탁 위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결심하는 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